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날과 그 다음 날에 대한 기억은 경찰과 사진사, 신문 기자들이 개츠비의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다는 것뿐이다. 경찰이 정문에 줄을 치고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들을 막았지만 아이들은 곧 우리 집 마당을 통해서도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수영장 주변에는 언제나 입을 해 벌린 아이들이 몇 명씩 모여 있었다. 그날 오후 형사로 보이는 작자가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윌슨의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탓에 다음날 조간신문들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 적어 기조로 삼았다. 기사들 대부분은 끔찍했다. 추측에 의존하여 신나게 써내려간 그로데스크한 기사들은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이케일러스의 증언으로 윌슨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나는 이 사건 전체가 하나의 선정적 이야깃거리로 전락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뭔가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캐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다. 세심하게 그린 눈썹을 하고 나타나서는 뭔가 단단히 결심한 눈빛으로 슬슬 곁눈질을 해가면서 자기 언니는 개츠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남편과도 너무 행복했으며 그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맹세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확신에 도취된 나머지 약간의 의심조차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윌슨은 우울증 환자쯤으로 치부되었고 결국 사건은 가장 단순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종결되었다. 나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였다. 개츠비 곁에는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웨스트에그 경찰서에 이 끔찍한 사건을 전화로 신고한 이래 개츠비에 관한 억측과 자잘한 질문들은 모두 내 몫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꼼짝도 않고 호흡도 대화도 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그를 보고 있자니 내가 이 사건에 대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이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미약하나마 당연하게 갖게 되기 마련인 강렬한 개인적 흥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사체가 발견된 지 30분 뒤에 나는 아무 주저 없이 본능적으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녀와 톰은 여행 가방을 챙겨 일찌감치 멀리 떠나버린 상태였다. 주소도 안 남겼나요? 네. 언제 돌아온다고 하던가요?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었다. 그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사람을 찾아볼게. 개츠비 걱정 마. 날 믿어. 누구든 데려올게. 마이어 울프심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어서 안내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5시가 훨씬 지나 있었으므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벌써 3번째 걸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응접실로 돌아왔다. 그곳을 메운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잠깐 들른 손님,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이들일 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들이 시트를 내리고 무심한 눈으로 개츠비를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의 호소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울려대고 있었다. 이봐 친구,
누구든 좀 데려와줘. 좀 노력을 해봐.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슬쩍 몸을 피해 위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그의 책상 서랍을 황급히 뒤졌다. 그는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는 한 번도 드러내놓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댄 코디의 사진, 이제는 망각 속으로 사라진 폭력의 증거만이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울프심에게 보내는 편지를 집사의 손에 쥐어 뉴욕으로 보냈다. 개츠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다음 기차로 내려와 달라고 했다. 편지를 쓰면서 혹시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오 전에는 분명 데이지로부터 전보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마찬가지로 울프심 역시 조간신문을 보는 즉시로 출발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전보도 울프심도 모두 오지 않았다. 집사가 들고 온 울프심의 답장을 보는 순간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한 반발심, 그러니까 개츠비와 나 사이에 어떤 냉소적인 연대감이 생겨났다. 친애하는 캐러웨이 씨, 이 일은 내가 겪은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살인자가 저지른 미친 짓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이 발이 묶여있기도 하거니와 그 사건에 얽혀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에드가를 통해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현재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거의 졸도할 지경입니다. 마이어 울프심 드림. 바로 아래에 추신이 휘갈겨 있었다. 장례식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시카고에서 장거리 전화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드디어 데이지가 전화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주 가늘고 감이 먼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슬레이그리오. 네? 낯선 이름이었다. 깜짝 놀랐죠? 안 그래요? 내 정보 받았어? 아무런 정보도 못 받았는데요. 파크 녀석이 사고 쳤어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카운터 너머로 채권을 넘기다가 딱 걸렸습니다. 겨우 5분 전에 뉴욕에서 회람정으로 번호를 보낸 거예요. 뭐 좀 알고 있어요? 이놈의 촌동네에선 뭘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여보세요. 내가 말어리를 잘랐다. 이것 보세요. 저는 개츠비가 아닙니다. 개츠비는 죽었어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탄식이 들리더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짧은 투덜거림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미네소타주의 어느 도시로부터 헨리 C. 게츠라고 서명된 전보가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을 것이다. 전보에는 발신인이 곧 출발할 테니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을 연기해달라고만 쓰여 있었다. 게츠비의 아버지였다. 근엄한 노인이었다. 힘이 하나도 없이 넋이 빠진 상태로 9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싸구려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다. 감정이 격해진 그의 두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방과 우산을 받아주자 손으로 숱도 없는 회색 턱수염을 연신 쓸어내리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외투를 벗기는데 애를 먹었다. 그는 거의 졸도 직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 앉히고는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먹으려 들지 않았고 떨리는 손으로 우유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시카고 신문에서 기사를 봤소. 그가 말했다. 시카고의 모든 신문에 실렸소. 바로 출발한 거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딱히 뭔가를 본다고 할 수도 없는 그의 시선이 쉴 새 없이 방 곳곳을 훑었다. 미친놈의 짓이야. 그가 말했다. 미친 게 틀림없소. 커피 좀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권했다. 됐소. 이제 괜찮소. 혹시 성함이 캐러웨이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요. 지민은 어디 있소? 나는 그를 아들이 누워있는 응접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 남겨두고 나왔다.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와서 홀 안을 훔쳐보고 있었다. 지금 누가 와 있는지를 얘기해주자 아이들이 마지못해 나갔다. 잠시 후 개츠 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입을 살짝 벌린 채였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을 나이였다. 처음으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홀의 높이와 화려함을 목도하고 다른 방들로 이어지는 엄청난 방들을 마주치자 그의 슬픔은 경외에 가까운 자부심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층의 침실로 안내해 주었다. 그가 코트와 조끼를 벗는 동안 나는 그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연기해 놓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요, 개츠비 씨. 내 이름은 개츠요. 개츠 씨,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민은 언제나 동부를 더 좋아했소. 동부에서 잘 됐으니까. 우리 아들 친구였습니까?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녀석이었지. 아직 젊었지만 여기 머리가 아주 좋았지요. 그는 엄숙하게 자기 머리를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지 않았다면 위대한 인물이 됐을 거요. 제임스 제이 힐 같은 인물 말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나는 거북해하며 말했다. 그는 술을 놓은 침대볼을 만지작거리며 침대에서 벗겨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꼿꼿이 뻗어버렸다. 그러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자기 이름을 대기도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캐러웨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 안심하는 눈치였다. 클립 스프링어입니다. 안심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개츠비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신문에 부고를 내서 구경꾼을 끌어모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만 전화로 알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올 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3시 이 집에서요. 누구 또 올만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그러죠. 그가 서둘러 대답했다. 물론 누구 만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나면 전해줄게요. 어딘가 미심쩍었다. 당신은 오겠죠? 아, 노력은 해봐야죠. 제가 전화한 건 잠깐. 내가 말을 끊었다. 그래서 온다는 겁니까? 아, 그게 사실 솔직히 여기 그리니치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내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야유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물론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도 들었을 것이다. 그의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전화한 용건은요. 거기 제 신발 한 켤레가 있거든요. 혹시 집사시켜서 그걸 좀 보내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테니스화인데요. 그게 없으면 난감하거든요. 제 주소는 BF. 나머지 주소는 듣지 못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개츠비에게 면목이 없었다. 내 전화를 받은 한 남자는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다. 그 작자는 개츠비의 술을 얻어마시고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서 개츠비를 헐뜯고 비웃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애초에 전화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었다. 장례식 날 아침에 나는 마이어 울프심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의 말에 따라 내가 들어간 문에는 스와스티카 지주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여보세요 라고 여러 번 외치자 칸막이 뒤편에서 말싸움이 나더니 마침내 미모의 유대인 여성이 안쪽 문에서 나타나 적의를 가득 품은 검은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울프심 씨는 시카고에 계세요. 적어도 첫 번째 문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안에서 로사리오를 음정에 맞지 않게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캐러웨이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시카고에서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울프심의 것이 틀림없는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스텔라 하고 불렀다. 책상 위에 성함을 남겨두세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녀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엄청 화가 난다는 듯 손으로 엉덩이를 위아래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녀가 야단을 쳤다.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시카고에 갔다면 시카고에 간 거라고. 나는 개츠비의 이름을 댔다. 어머? 그는 나를 다시 훑어보았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마이어 울프심이 바로 문을 열고 나와 점잔을 빼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나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게 시가를 권했다.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는군. 그가 말했다. 방금 제대해 전쟁에서 받은 훈장을 잔뜩 달고 있던 젊은 소령이었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양복 살 돈도 없어 계속 군복을 입고 있었어. 33번가의 와인브레너 당구장에서 일자리를 부탁했을 때 처음 봤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더군.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말했지. 30분 동안 4달러치도 넘는 음식을 먹어치우더구만. 사업 시작하는 걸 도와주셨나요? 내가 물었다. 시작하는 걸 도와줬냐고? 내가 그 친구를 키운 거지. 아, 내가 그를 저 밑바닥에서 거의 개천에서 끌어올려서 용을 만든 거요. 아주 잘생긴 신사다운 젊은이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딱 알아봤지. 옥스포드에 있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쓸모가 있겠다 싶었지. 일단 제양군인회부터 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서 곧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소. 그러고는 곧바로 올버니로 가서 내 고객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죽이 착착 맞았소. 그는 통통한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언제나 함께였지. 이 파트너십에 1919년의 월드시리즈 승부 조작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이제는 저 세상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 내가 말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 오후에 장례식에 참석하겠지요. 가고야 싶지. 그럼 오시지요. 그의 코털이 조금 떨렸다. 그가 두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나는 그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말려들 일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은 일에는 웬만하면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 빠져있는 게 좋아. 젊었을 때야 안 그랬지. 친구가 죽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했소. 감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이었어. 어떤 험한 꼴을 보더라도 끝까지 갔소. 그가 나름의 이유 때문에 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학은 나오셨소? 그가 불쑥 물었다. 잠시 동안 그가 모종의 건수를 제한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악수를 나눌 뿐이었다. 우정은 살아있을 때 보여주도록 합시다. 죽은 뒤에 말고. 그가 말했다. 내 원칙은 이렇소. 죽은 뒤에는 만사를 그냥 내버려 두자.